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을 함께 살고도 결국 등을 돌려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겨울, 그 여자가 옛 남편의 집 앞에서 마주한 광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게 될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편의상 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자는 24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결혼했지요. 얼굴 두세 번 보고 부모님이 좋다 하시면 그걸로 혼사가 정해지던 시절, 영자도 그렇게 남편 기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석 씨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고 웃음이 해프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밖에서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남편이었던 셈이지요. 영자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10년 넘게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 11시까지 빨래를 개며 살았습니다. 기석 씨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에는 그런 단어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했지요. 영자가 몸살로 사흘을 알아누워도 기석 씨는 부엌에 나가 라면을 끓여 먹을 뿐 물 한 잔을 머리맡에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자가 64살이 되던 해에 내린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전 남편의 집 앞에서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 장면이 왜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잠시 후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평생을 참고 살다가 어느 순간 더는 못 참겠다 싶은 날이 오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그때의 마음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자가 64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자는 평소처럼 기석 씨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쌀밥.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상차림이었지요. 기석 씨는 신문을 펼친 채 밥을 먹었고 영자는 맞은편에 앉아 김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석 씨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국 간이 또 싱겁네. 당신은 40년을 끓이고도 간을 못 맞추나. 영자는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특별히 심한 말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수천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쩐 일인지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4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마디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부족한 점만을 꼬집어 왔던 40년의 세월이, 영자는 그날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며 수돗물 소리 아래로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도 않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울음이었지요. 창밖에는 봄볕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영자의 마음속은 겨울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같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외로운 겁니다. 영자는 그 외로움을 40년 동안 견뎌왔던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나와 보니 기석 씨는 이미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영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지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한마디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40년의 균열을 마지막으로 터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석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자기가 던진 말들이 아내의 가슴에 어떻게 쌓여왔는지를. 영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쓰기 시작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몇 달에 한 번씩, 어느 시점부터는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쓰지 못한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이니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24살 영자의 글씨체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글씨체였지요. 그 다음 장을 넘기자 5년째 되던 해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이 엄마다. 이 집의 며느리다.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자는 그 글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29살의 영자가 이미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영자는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무너짐 위에 또 무너짐을 쌓으며 영자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지요. 영자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전화기 너머에서 딸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요, 엄마가 그 결정을 내리는데 40년이나 걸린 게 더 속상해요. 그 말 한마디가 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엄마를 얼마나 텅 비어버리게 만들었는지, 자식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자라는 법이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한참을 수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0년이나 걸린 게 더 속상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영자는 조금씩 곱씹어 보았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눈물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엄마가 아빠 앞에서 삼키던 말들을, 뒷모습으로 보여주던 쓸쓸함을, 명절에 시댁에서 웃어야 했던 억지 미소를, 아이들은 부모가 괜찮다고 말해도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 기억합니다. 영자는 딸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딸은 28살이 되도록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라고 할 때마다 딸은 웃으며 엄마, 나는 혼자가 편해요 라고만 대답했지요. 그때는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의 성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딸은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을 엄마의 40년이 지워버렸던 것이지요.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딸보다 더 어려운 상대였지요. 아들은 아버지와 많이 닮았거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수가 적고 논리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는 한없이 약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5살짜리 손녀와 3살짜리 손자가 있었지요. 영자가 손주들을 보러 갈 때마다 며느리는 영자에게 어머님 얼굴이 점점 지쳐 보이세요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영자는 그때마다 괜찮다고만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영자의 거짓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오래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지요. 영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얼굴 보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뭔가 직감한 듯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건강해. 걱정 말고 이번 주말에 혼자 한번 와라. 며느리는 빼고 너 혼자만. 주말에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기석 씨는 마침 친구들과 산행을 간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아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고 머리카락도 조금 듬성듬성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그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기석 씨,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기석 씨도 한때는 이렇게 젊고 이렇게 진지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지요. 어쩌다가 그 사람은 그렇게 무뚝뚝한 중년 남자로 변했을까요? 엄마, 왜 그렇게 보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많이 컸다 싶어서. 그러고 나서 영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네 아빠랑 헤어지려고 해. 아들은 찻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엄마 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영자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사실 영자는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영자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지금 이대로 10년을 더 살면 그 후회는 분명할 것이라는 것, 그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지금 그대로 사는 것도 이미 후회하고 있단다. 어느 쪽 후회가 덜 할지 엄마는 한번 골라봐야겠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서 영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영자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모자가 이렇게 서로를 껴안은 적은 거의 없었지요. 영자는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서 기석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들었던 그 코 고는 소리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과연 나는 나로서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기석 씨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기석 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석 씨는 숟가락을 놓고 영자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혼이야. 동네 창피하게. 자식들 볼 면목은 있어?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딸이 찬성했어요. 아들한테도 말할 거예요. 그제서야 기석 씨의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영자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차린 겁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시부모도 다 떠나보내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일. 영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석 씨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영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고 재산 분할 서류를 들고 오자 그제서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기석 씨가 처음으로 영자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른 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영자는 그 순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석 씨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영자는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다정함은 잃기 직전이 되어서야 겨우 나온 다정함이었으니까요. 재산은 절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집은 팔았고 그 돈으로 영자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었습니다. 기석 씨도 따로 방을 얻어 나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영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끝나버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영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울 눈물은 이미 40년 동안 다 흘려버린 뒤였는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 영자는 생각보다 빨리 혼자 사는 일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석 씨의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유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 한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지요. 붓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한 획, 뒤 한 획을 긋는 그 순간이 영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자주 찾아왔고 아들도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영재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느리는 영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서예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했고 복지관에서 같이 배우던 할머니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 영자는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기석 씨는 영자에게 한 번도 여행을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가 때마다 기석 씨는 집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지요. 영자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 바다 보면 뭐 할 건데 돈 아깝게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처음 본 날 영자는 혼자 방파제 끝에 서서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아무 말 없이 영자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자기 인생을 찾았다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그런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영자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석 씨에 대한 미련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옷은 빨아입고 있을까? 아플 때 누가 물 한 잔을 떠다 주기는 할까? 이 감정이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이혼할 때만 해도 기석 씨에 대한 생각은 단 한 조각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지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끝났다. 그렇게 칼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첫 해에는 진짜로 기석 씨를 잊고 살았습니다. 서예에 몰두하고 복지관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느라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2년 차, 3년 차가 되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자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가 심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영자는 장롱에서 얇은 이불을 꺼내 두꺼운 이불로 바꾸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불을 제대로 바꾸어 덮고 있을까?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영자는 무심코 눈 온다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40년 동안 영자가 눈 온다고 말하면 기석 씨는 대꾸는 안 했어도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영자는 혼자 살기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느낀 작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명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영자는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귀성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장면을 보면서 영자는 문득 기석 씨도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저 뉴스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석 씨에게는 형제도 없었습니다. 외아들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사촌 친척들과는 왕래가 거의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 사람은 명절에 어디로 가 있을까?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낯선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있을까? 영자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가? 자식들도 다 컸고
다들 제 짝을 만났거나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영자도 이제야 자기 인생을 찾았는데 왜 그 사람 걱정이 자꾸만 마음에 드는 건가? 영자는 그것이 미련이 아닐까 의심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저 사람에게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건가? 그런데 아무리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도 그건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거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은 정말 단 한 톨도 없었으니까요. 영자는 복지관에서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 명희 씨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영자보다 먼저 이혼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명희 씨는 영자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게 미련이 아니야. 의리야. 40년 의리. 네가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지 않지만 40년 같이 산 전기라는 건 그거는 또 다른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나도 그랬으니까. 명희 씨의 그 말이 영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자가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그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써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자는 그 감정을 그냥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커져갔지요. 영자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평생 외롭게 만든 사람이다. 그 사람 걱정을 내가 왜 해야 하나? 영자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마도 오래같이 산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의리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아빠는 잘 지내시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괜찮으세요, 이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짧고 어색해서 영자는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식이 괜찮다, 고만 짧게 말할 때는 되게 괜찮지 않을 때라는 걸 영자는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서예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문득 충동적으로 기석 씨가 살고 있다는 동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소는 아들에게 언젠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그 동네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촌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고 골목이 좁고 겨울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낡은 빌라의 2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리는지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혼한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마치 처음 맞선을 보러 가는 아가씨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건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 2층에 도착해서 그 사람의 집 앞에 섰을 때 영자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가 나오려던 참이었던 모양입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서 있는 기석 씨의 모습을 본 순간 영자는 정말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 불과 3년 만에 그렇게 변해 있을 거라고는 영자는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석 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처음에는 영자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의 초점이 한 박자 늦게 맞춰지는 듯 했지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자기 아내였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말입니다. 영자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흐려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기석 씨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할 당시 기석 씨는 환갑을 간 넘긴 나이였고 머리도 반백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3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은 마치 10년은 더 늙은 노인 같았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뺨은 홀쭉하게 꺼져 있었으며 어깨는 구부정하게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10kg은 빠진 듯 보였지요. 입고 있는 옷은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셔츠 하나에 낡은 스웨터가 전부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말입니다. 영자야. 기석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조차도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집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지금은 겨우 모기만 한 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집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누구 오셨어요? 영자는 흠칫 놀랐습니다. 집 안에 젊은 여자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여자가 기석 씨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영자와 기석 씨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고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었지만 그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안쪽에서 한 젊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영자를 보고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영자도 얼결에 인사를 받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기석 씨는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었나? 아들에게 아버님은 잘 지내고 계신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영자 어머님이세요? 그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일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차분하게 바뀌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말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이끌리듯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원룸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안 한 그릇 몇 개가 쌓여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이불이 아무렇게나 깔려 있었습니다. 기석 씨가 평생을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영자로서는 이 광경이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방을 둘러보면서 40년 동안 자기가 쓸고 닦았던 집이 어땠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기석 씨는 집안에 머리카락 한 가닥만 떨어져 있어도 한마디씩 하던 사람이었지요. 영자, 청소 좀 제대로 해라. 이게 무슨 집이야? 영자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매일같이 먼지를 닦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에 물때까지 빡빡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먼지가 쌓인 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아무렇게나 깔고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에게 청소 좀 제대로 해라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니 청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는 잊어버려서. 벽에는 아들 내외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도 그 사진에 함께 찍혀 있었지요. 영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영자는 한복을 입고 기석 씨 옆에 서서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영자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사진 속의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삼켜져 있었는지 사진을 찍은 사진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기석 씨는 아들 결혼식 전날 영재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일 한복 입을 때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마라. 늙은 게 창피하게 구는 것 같으니까.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은 어머니로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여야 했는데 영자에게 그날은 자기 얼굴이 창피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을 벽에 걸어놓은 사람이 바로 그 말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사람의 머릿속이라는 건 참 이상한 곳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대신 그때 남긴 사진만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지요. 싱크대 옆 작은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여러 개 흩어져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약들. 그 중에는 영자가 이름을 모르는 약도 있었습니다. 치매 관련 약이었겠지요. 약봉지들 옆에는 날짜가 적힌 달력이 놓여 있었는데 민주 씨가 기석 씨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동그라미를 쳐놓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은 날도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민주 씨가 오지 않는 날에는 기석 씨 혼자서 약을 챙겨 먹어야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혼자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을 어떤 날은 까먹고 어떤 날은 2번씩 먹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영자와 기석 씨가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설악산 어느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영자는 그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사진을 기석 씨가 식탁 위에 꺼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40년 동안 장롱 깊숙이 묻혀 있던 사진이 이혼 후에야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영자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24살의 영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27살의 기석 씨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영자 옆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훨씬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40년이 어떤 것이 될지 몰랐겠지요. 그 40년 뒤에 어떻게 끝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서로에게 잘해주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고 그런 막연한 희망만을 품고 서 있었을 겁니다. 민주 씨는 영자가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잠시 지켜보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 사진을 매일 아침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영자가 없구나 하시면서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석 씨가 매일 아침 자기를 찾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집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 새로 깨닫고 있었다는 것.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아침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의 마음은. 민주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신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영자는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으세요. 처음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슬퍼하셔서 요즘은 그냥 오늘 친구분하고 외출하셨다고 둘러대요. 그러면 아 그래 언제 와 하시고 금방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으시거든요. 영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석 씨는 매일같이 영자를 찾고 매일같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고 매일같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기석 씨의 머릿속에서는 매일매일 다시 시작되고 매일매일 다시 끝나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가 평생을 살면서 느꼈던 슬픔보다 어쩌면 기석 씨가 지금 매일 겪고 있는 슬픔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영자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민주 씨는 영자에게 기석 씨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직도 영자 밥해라 하며 부엌으로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신다고요. 아침은 대체로 드시지 않거나 민주 씨가 오는 날에만 드신다고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거의 드시지 않고 누군가 와서 밥상을 차려주면 그제서야 드신다고 했습니다. 살이 10kg이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젊은 여자는 영자에게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민주고 근처 요양보호센터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기석 씨의 집에 와서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말동무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지가 1년쯤 되셨어요. 민주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에 조용히 박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심해지셨어요. 가스불 켜놓은 것도 잊어버리시고 드신 약도 몇 번씩 더 드시려 하시고 그래서 아드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들.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괜찮으세요니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대답의 의미를 영자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새로 얻은 자유를 이제 겨우 시작된 엄마의 두 번째 인생을 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영자는 기석 씨 옆에 앉았습니다. 기석 씨는 벽에 기대어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영자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40년을 매일 잡았던 손이었는데도 그 손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칠고 단단했던 손이 지금은 앙상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기석 씨가 갑자기 영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더 또렷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영자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기석 씨가 영자에게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봐 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영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안부 인사 한마디를 영재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간신히 배운 말을 하나 하듯이 민주 씨가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자에게 자리를 비켜주려는 배려였지요.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기석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영자가 누구인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릴 것을 아는 사람처럼.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가 아마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영자가 그날 그 집에서 본 것은 단순히 늙고 병든 전 남편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마음의 한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후 영자가 왜 3일 밤낮을 한숨도 잠들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래 같이 산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걱정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양가적인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그 답을 아직도 찾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기석 씨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홀쭉해진 뺨, 초점이 흐려진 눈빛, 앙상한 손, 그리고 무엇보다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봤던 그 한마디. 영자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또 무슨 눈물인지 영자 자신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아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살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이미 40년을 이루셨잖아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엄마 걸로 사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자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밥은 먹었어?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아들도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부터 3일 밤낮 동안 영자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평생 외롭게 만든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40년의 젊음을 다 써버렸다. 이제 와서 저 사람을 돌봐야 할 의무 같은 건 나에게 없다. 이혼을 선택한 건 나였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한쪽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은 40년 동안 내 남편이었다. 비록 사랑은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밥상을 받고 같은 자식들을 키웠다. 네, 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도 언젠가 저 사람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그게 과연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 그게 정말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 영자는 첫날 밤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기석 씨의 그 초점 없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지요.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보던 그 어눌한 말투도, 그리고 문 앞에서 기석 씨를 처음 봤을 때 자기가 느꼈던 그 충격도, 사람이 3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영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영자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영자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매로 5년 동안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영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보러 갔지만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영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냐 어머니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 울었지요. 엄마가 딸을 몰라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슬픔을 기석 씨의 자식들이 겪게 될 차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그것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점점 더 낯설게 바라보는 것, 어떤 날은 너는 누구냐고 물으실지도 모르는 것, 아들이 왜 엄마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숨겼는지 영자는 이제야 그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볼 때 느끼는 무력감과 슬픔을 엄마까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영자는 그날 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들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들이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거니?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러시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가스불도 자꾸 켜놓으시고 길을 잃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영자는 또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니?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연금이랑 이혼하실 때 받으신 돈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조금 보태면 돼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영자는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그것이 영재에게도 어떤 묘한 슬픔이었던 겁니다. 비록 이혼한 사이지만 40년 동안 자기가 그 사람의 옷을 개주고 그 사람의 밥을 차려주고 그 사람의 이불을 펴주었던 기억들이 이제 그 사람을 낯선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한꺼번에 떠올랐던 겁니다. 셋째 날 밤에는 영자는 정말로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보면서 영자는 처음으로 한 가지 결정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아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40년을 바쳤는데 그 남은 몇 년을 또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영자 자신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기석 씨에게도 공평한 일이 아니었지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머릿속이 비어가는 채로 혼자 빌라방에서 밥을 굶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영자가 편안하게 서예 수업을 받으러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영자가 40년 동안 쌓아온 성격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영자는 자기가 관여된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영자의 약점이기도 했고 또 어쩌면 영자를 영자답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새벽에 일어나 앉아 메모지에 작은 글씨로 몇 가지 원칙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둘,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셋,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밥 한 그릇 정도는 만들어 보낼 수 있다. 넷, 그것은 아내로서가 아니라 40년을 같이 산 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돌이다. 영자는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영자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다시 그 사람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될 수도 있었지요. 영자는 자기 자신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약을 챙긴다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서해 수업도 제주도 여행도 복지관 친구들도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영자는 자기도 모르게 시장에 가 있었습니다. 기석 씨가 좋아했던 북어를 한 마리 샀습니다. 대파와 무도 샀습니다. 북어국을 끓일 재료였습니다. 기석 씨가 속이 불편한 아침이면 영자는 늘 북어국을 끓여 주었지요. 기석 씨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영자가 북어국을 끓인 날은 유난히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영자는 북어국을 끓여서 커다란 통에 담아 들고 그 빌라로 갔습니다. 두 번째로 가는 길이었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현명한 일인지 영자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밤 기석 씨의 밥은 먹었어? 라는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을 뿐입니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민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 씨가 기석 씨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약 드셨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순자, 제 이름은 순자예요. 영자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 씨는 기석 씨에게 자기 이름이 민주가 아니라 순자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석 씨가 자꾸만 자기를 순자라고 부르니까 민주 씨가 그 이름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 그것은 영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름일까? 영자는 그 순간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석 씨의 첫사랑의 이름이 순자였다는 이야기를 영자는 신혼 초에 시어머니에게서 단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기석이가 젊었을 때 동네에 순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랑 결혼하고 싶어 했지. 근데 집안이 너무 기울어서 안 됐어 라고 지나가듯 말씀하셨지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쓰렸지만 어린 신부가 감히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떠올리지 않았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기석 씨의 머릿속에서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기억에 많은 것들이 지워져 가는 와중에도 그 이름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영자의 이름은 잊혀가고 있는데 순자라는 이름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영자는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북어국 통을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돌아서서 와야 하는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내 옆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다른 여자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건가? 그게 지금 이 순간, 기억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것인가? 영자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이나 분노가 솟구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에서 어떤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기석 씨도 어쩌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해서 40년을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도 그 생각에 이르자 영자는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영자는 자기 인생을 뺏긴 줄만 알았습니다. 기석 씨라는 사람에게 40년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석 씨도 기석 씨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자였고 서로에게 가해자였던 겁니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 중매가, 그 집안의 체면이 우리 두 사람을 모두 망가뜨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자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북어국 통을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메모지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드세요, 영자. 그 다음에는 한참 망설이다가 그 밑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미워했던 것 다 잊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돌볼 생각은 없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다. 그건 아들과 며느리와 그리고 요양보호사 민주 씨의 몫이다. 나는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서예도 계속하고 여행도 다니고 복지관 친구들과도 어울릴 것이다. 그것은 내가 40년 만에 겨우 얻어낸 내 시간이니까.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북어국을 끓여서 그 집 문 앞에 놓고 올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내로서가 아니라 40년을 같이 산 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기석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 미워하면서 보낸 40년의 세월을 용서로 마무리하기 위한 영자 자신만의 의식 같은 것. 그날 이후로 영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만들어서 그 집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북어국일 때도 있었고 전복죽일 때도 있었고 시래기국일 때도 있었습니다. 기석 씨가 한때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지요. 영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기석 씨를 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통을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일을 영자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모르게 했지요. 심지어 복지관 친구 명희 씨에게도 한동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떤 선행처럼 되어버릴 것 같아서요. 영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40년의 미움을 털어내기 위한 영자 자신만의 방식이었지요. 매주 화요일 오후가 그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화요일 오전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고 오후에 음식을 만들어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동네까지 갔지요. 버스에서 내려서 그 빌라까지 걸어가는 길은 10분 남짓이었지만 영재에게는 그 1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오늘은 문을 두드려 볼까? 아니, 그러지 말자.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계절이 바뀌면 반찬도 바꿨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냉국을, 가을에는 호박죽을, 겨울에는 따뜻한 설렁탕을. 영자는 기석 씨의 식성을 40년 동안 알고 지냈으니까요. 그 사람이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는 것도, 이 생선 가시를 잘 못 발라낸다는 것도, 국물이 너무 진하면 속이 불편해진다는 것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음식을 해왔으니 그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가끔은 그 동네 빌라 앞에 서서 2층 창문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있구나 싶었고 불이 꺼져 있으면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창문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달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창문 너머의 사람과 다시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 그것이 영자에게는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 씨만이 가끔 아들을 통해 영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님이 북어국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영재에게는 4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났을 때 기석 씨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영자는 요양원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통해서 기석 씨가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가끔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어느 봄날 기석 씨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에서 영자는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상주 노릇을 했고 며느리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영자는 빈소 한쪽에서 기석 씨의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기석 씨는 이혼하기 훨씬 전, 그러니까 50대 중반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직 정정했지요. 지금 영자의 기억 속에 있는 마지막 모습, 그 홀쭉한 얼굴보다는 이 사진 속의 얼굴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들이 영자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엄마 드리라고 따로 빼놨어요. 영자는 집에 돌아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는 순자라는 여자가 기석 씨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석 씨가 영재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그 편지들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지요. 기석 씨가 쓰기만 하고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쓴 것이었습니다. 영자에게. 오늘은 당신이 내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지.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 미안하다. 영자야, 사랑한다. 영자는 편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영자가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 한마디가 편지 속에는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고맙다. 영자야, 사랑한다. 영자야, 수고한다. 영자야, 미안하다. 마지막 편지는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영자에게. 당신이 요즘 나를 이상하게 본다. 나도 안다.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는 걸. 그런데 나는 여전히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 내 입에서는 왜 그 말이 안 나오는 걸까? 영자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들을 누가 읽을까?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오기는 할까? 영자야, 그때가 되면 나를 조금만 덜 미워해 줘라. 영자는 편지를 모두 읽고 그것들을 다시 상자에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40년을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도 4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로 헤어졌고 그리고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편지들을 읽고 나서 영자의 마음은 전보다 더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기석 씨가 영자를 미워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은 영자에게 어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표현되지 못한 것은 비극이었지만 아예 없었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사이에 순자에 관한 언급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기석 씨의 머릿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이름은 어쩌면 실제로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보지 못한 다른 인생, 선택하지 못한 다른 길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 대한 환상을 가슴 한 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법이지요. 그 환상이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은 한 번도 현실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영자는 그 편지들을 책장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끔 꺼내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잊을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그리고 영자는 다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계속하고 복지관에 나가고 딸과 며느리와 함께 가끔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날이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고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영자는 복지관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영자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데 저는 이제 혼자가 좋아요. 그 할아버지는 서운해하지 않고 그럼 같이 서예는 계속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오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니까요. 평생을 참고 살다가 늦게나마 자기 인생을 찾으신 어머니들, 말하지 못한 사랑과 미안함을 가슴에 품고 떠나신 아버지들, 그리고 그 두 분의 사이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자식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황혼이혼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평생 옆에 두고 살면서도 끝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용서하기도 하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에 써놓고 붙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그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만 선자 할머니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그 영상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아팠던 이야기예요. 70세에 다시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용감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석 달 뒤 저는 새벽 5시에 현관문 앞에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눈물도 다 마른 채로요. 그 남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갈 때가 됐어. 석 달 전만 해도 당신 덕분에 살 것 같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저는 그날 새벽 제 인생이 두 번째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70세에 재혼을 했냐고요? 외로워서요. 정말 뼈가 시릴 만큼 외로워서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딸은 미국으로 갔어요.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면 다행이었어요.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불을 끄고 잠이 들었어요.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김영수 씨.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은 73세. 키가 크고 말투가 부드럽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 사람이 제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자예요. 그 한마디가 15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였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 할머니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영수 씨와 저는 경로당에서 자주 만났어요. 바둑을 두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가끔은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자식들이 뭐라 하겠다.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다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1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영수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침을 하면 약을 사다 주고,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빼앗아서 들어주고, 제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경로당 선생님이 저희 둘을 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순자 씨, 영수 씨,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이거 보기 좋아요. 이제 하지만 그 뒤에 소곤소곤 다른 분들한테 이런 말도 했대요. 저 나이에 재혼하면 자식들이 고생이지.
앞에서는 좋다고 하고 뒤에서는 걱정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영수 씨의 다정함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영수 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원래 작은 철물점을 했어요.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65세에 은퇴한 거예요. 부인은 60세의 병으로 먼저 떠났고 그 뒤로 8년을 혼자 살았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태호 씨예요. 태호 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크게 대들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아버지 재산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나중에 안 건데 영수 씨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태호가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어.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크면 나아지겠지 했거든. 하지만 크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커서 더 심해지는 거더라고요. 영수 씨와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희는 처음으로 같이 나들이를 갔어요. 가까운 산에 있는 절에 갔는데 단풍이 참 예뻤어요. 영수 씨가 절 앞 계단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나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랑 단풍 보러 올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좀 15년 동안 가을이 와도 단풍을 볼 마음이 없었거든요. 예쁜 것을 예쁘다고 느끼려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외로움의 가장 잔인한 점이에요. 절에서 내려오면서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서로 맞닿았을 때 저는 심장이 20대처럼 뛰는 걸 느꼈어요. 웃기죠? 70세에 손 잡고 심장이 뛴다니. 하지만 정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심장은 똑같이 뛰어요. 다만 뛰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20대에는 설렘 때문에 뛰고 70대에는 감사함 때문에 뛰어요. 석 달 정도 만나고 나서 영수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70세에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누군가가 저를 원한다는 것, 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실 거예요.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 나이에 왜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왜 내 걱정이야? 엄마가 행복한지는 안 궁금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진 못했어요. 30년 동안 자식한테 서운한 말 한 번 못 해본 게 어머니예요. 딸한테도 말했어요. 딸은 더 심했어요. 엄마, 혹시 그 사람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님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고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에요. 딸을 미국까지 유학 보내느라 빌라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었어요. 아들 결혼 자금도 제가 보탰어요. 그런 엄마한테 재산 타령이라니. 제 속을 아무도 몰라줬어요. 사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저는 혼자 며칠을 고민했어요. 경로당에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재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그때 제 앞에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물었어요. 여보,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야 발을 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겠다고. 남편을 보내고 15년 동안 아무것도 제 뜻대로 한 게 없었어요. 아들 집안 걱정, 딸 유학 비용, 손주 돌봄 다 했어요. 명절마다 큰아들 집에 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울었어요. 네, 아무도 엄마 고생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혼 신고를 했어요. 2025년 10월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동네 식당에서 아는 분들 열댓 명 모시고 떡과 잡채를 차려놓고 축가도 없이 그냥 인사만 했어요. 아들은 안 왔어요. 전날 밤에 문자 하나 보냈어요. 바빠서 못 가요. 건강 챙기세요. 딸은 전화도 안 했어요. 경로당 친구인 복순이가 옆에서 울어줬어요. 순자야, 자식들이 안 와도 내가 있잖아.
축하해. 그 말에 제가 더 울었어요. 복순이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하지만 영수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이 안 온 서운함이 조금은 녹았어요. 영수 씨 집으로 들어갔어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오후에는 같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귤을 까먹었어요. 영수 씨가 귤을 까서 제 접시에 올려주면서 순자 씨 이것도 먹어요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라는 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수 씨는 아침마다 저를 위해 커피를 타줬어요.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하나, 프림 하나. 제가 좋아하는 비율을 일주일 만에 외웠어요. 그리고 커피를 건네면서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도 순자 씨 덕에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 작은 말 하나가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15년 동안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인사해주지 않았거든요.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영수 씨가 제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저는 3월이에요 라고 했더니 영수 씨가 수첩에 적으면서 올해는 꼭 챙겨줄게요 라고 했어요. 남편이 돌아간 뒤로 제 생일을 챙겨주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은 생일에 송금 5만 원이 전부였고 딸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은 수첩에까지 적는 거예요.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일주일째 되던 날에는 영수 씨가 저를 데리고 근처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는데 영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카트를 밀면서 이것저것 골랐어요. 순자 씨, 이 사과 좋아해요? 넣을까요? 이 두부는 순자 씨가 찌개 끓일 때 쓰세요. 같이 장을 본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15년 동안 혼자 장을 볼 때는 뭘 사도 즐겁지 않았거든요. 혼자 먹을 건데 뭘 고르든 다 쓸쓸하잖아요. 하지만 둘이서 고르니까 사과 하나도 달라 보이고 두부 한 모도 특별했어요. 저녁에는 영수 씨가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제가 씻으면요 영수 씨가 닦고 제가 헹구면 영수 씨가 물기를 닦아서 찬장에 넣었어요. 남편하고 살 때도 설거지를 같이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시대 남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3세 남자가 설거지를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짠가 싶기도 했어요. 너무 좋은 건 오래 못 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웃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복대서 만나서 말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영수 씨 부인이세요? 저는 수줍게 네 라고 했어요. 부인이라는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영수 씨가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얼굴이 늘 어두웠는데 요즘은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나 때문에 밝아진 거구나. 그게 뿌듯했어요. 누군가의 삶을 밝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결혼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름은 김태호. 나이는 45.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영수 씨한테만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이요? 영수 씨가 내 인생이다 내가 결정한다고 했더니 태호 씨가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떨면서 따르고 있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물이 반을 쏟았어요. 태호 씨는 그날 2시간을 있다가 갔는데 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영수 씨가 현관문을 닫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태호가 원래 좀 그래요. 원래 좀 그렇다는 말. 그게 위로가 되나요? 그건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뜻인데. 태호 씨는 그 뒤로도 일주일에 2~3번씩 왔어요. 올 때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호 씨가 오후에 갑자기 와서 영수 씨가 없는 사이에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할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도 아니고 며칠 전에 인사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제 재산을 물어보다니. 저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만 했어요. 태호 씨가 말했어요. 그냥요. 이 서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냥이라는 말에 저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읽었어요. 영수 씨한테 서류를 들이밀면서 아파트 명의를 바꿔라. 유언장을 다시 써라. 이 여자한테 재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릇을 닦는 손이 멈춰버렸어요. 비눗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서 있었어요. 영수 씨는 처음에는 제 편이었어요. 태호야, 순자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좋아서 같이 사는 거다. 하지만 아들이 올 때마다 영수 씨 얼굴이 조금씩 변했어요.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줄어들고 저를 볼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반달처럼 휘던 그 눈이 점점 차가운 직선이 되어갔어요. 저는 이때 영수 씨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영수 씨. 태호 씨가 자꾸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만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벽이 더 높아졌어요. 그 즈음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어요. 영수 씨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 뻘 되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는데 상대방이 말했어요. 형수님이세요? 저는 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했어요. 태호한테서 이야기 들었어요. 형수님 조심하세요. 태호는 예전부터 형 재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형이 마음이 약해서 걱정이에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영수 씨 친동생도 이 상황을 알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영수 씨한테 그 전화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 씨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말했어요. 동생이 왜 전화해? 쓸데없이.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앞으로 우리 집 전화 받지 마세요. 내가 받을게요. 제가 전화까지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지만 전화는 받으면 안 되는 사람. 제가 여기서 뭔가 하나씩 빼앗기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영수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제가 밥을 차리면 이거 왜 이렇게 짜?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전에는 제가 뭘 해도 맛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된장찌개를 끓이면 간이 딱 맞아요 하던 사람이 같은 된장찌개를 먹고 이건 뭐야 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요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음식 맛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갑자기 맛 없어진 거예요. 산책을 가자고 하면 오늘은 피곤해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텔레비전도 혼자 보고 귤도 혼자 까먹었어요. 아침 커피도 더 이상 타주지 않았어요. 제가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면 마시기는 하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서 15년 전 혼자 살던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영수 씨 방에 들어갔는데 영수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물었더니 태호라고만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안 물어봤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영수 씨가 전화를 받을 때면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와 영수 씨 사이에 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나무 문 하나가 마음의 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나서는 걸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그 생각만 했어요. 옆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15년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불 안에 있는데 만리쯤 떨어져 있는 느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혼자 있는 외로움은 익숙해지면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있는데 느끼는 외로움은 견디기가 불가능해요. 2달째 되던 날
영수 씨 며느리가 왔어요. 태호 씨 아내인데 이름은 박수진 씨. 수진 씨는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둘러보더니 제가 정리해 놓은 거실을 보고 말했어요. 아이고, 여기 물건 많이 바뀌었네요. 할머니가 벌써 살림을 다 하시나 봐요. 그 말투에 담긴 뜻을 저는 바로 알았어요. 이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거실에 제 물건이라곤 쿠션 하나밖에 가져온 게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 눈에는 모든 것이 침범으로 보였나 봐요. 수진 씨는 부엌도 살펴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양념장을 확인하고 찬장을 열어봤어요. 마치 집을 감사하러 온 사람처럼요. 저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지켜봤어요. 수진 씨는 영수 씨 앞에서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영수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아버지한테 아파트가 있고 적금이 있어요. 할머니가 여기 오신 이후로 저희 가족이 많이 불안해요. 할머니 의도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식구들이 마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뭘 가져가겠다고 70년을 살아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제가 평생 모은 건 작은 빌라 하나예요. 예, 그것도 대출 갚느라 고생했어요. 남의 재산을 탐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이불을 꽉 물고 울었어요. 영수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15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렇게 울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떠난 사람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병이 데려간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옆에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건 떠난 것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그 뒤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태호 씨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고 영수 씨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여자한테 다 넘어가요. 이 여자라고 했어요. 제 이름도 아니고 이 여자라고.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설명했어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컵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컵처럼 제 마음도 산산이 깨졌어요. 영수 씨는 서류를 한참 보다가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체념이 있었어요.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영수 씨는 아들을 택한 거예요. 아니, 아들을 택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진 거예요. 영수 씨가 그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가 옆방에 있는데 문도 닫지 않고. 태호 씨와 변호사가 나가면서 저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태호 씨가 현관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편하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집에서 가져갈 게 없으니 이제 갈 때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곧 여러분은 제가 그 새벽에 왜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사인을 한 그날부터 영수 씨는 완전히 변했어요. 전에는 차갑기만 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밥을 차리면 혼자 먹고 그릇을 치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영수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라고 하면 뭘 이야기해? 피곤해라고만 했어요. 한 번은 저녁에 제가 영수 씨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영수 씨,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칠게요. 영수 씨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좀 조용히 해줘. 조용히 해줘라는 말. 제가 이 집에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숨을 쉬되 소리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조용히 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 한 번은 제가 영수 씨 양말을 빨아서 널어 놓았는데 저 영수 씨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빨래는 내가 해. 건드리지 마. 예전에는 고마워요, 순자 씨 하던 사람이에요. 같은 양말이에요. 같은 빨래예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람한테는 부담이 된 거예요. 제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의 짐이 된 거예요. 하루는 비가 왔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영수 씨가 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잠깐,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 뭔가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찰나의 눈빛을 잡고 싶었어요. 영수 씨,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어봐도 대답은 뻔할 거예요. 피곤해. 그 두 글자가 이제 영수 씨의 유일한 언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요. 영수 씨가 그걸 보더니 말했어요. 그 사람 사진 왜 여기서 봐? 여기가 누구 집인데? 저는 조용히 사진을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어요. 제 과거마저 이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예, 돌아가신 남편을 기억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집. 그게 제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2달 반이 지나고 태호 씨 가족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수진 씨, 태호 씨, 그리고 그 사이에 딸까지. 손녀뻘 되는 23살 여자아이가 저를 보더니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할머니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23살짜리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짐이 되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수진 씨는 딸을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태호 씨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손녀뻘 되는 아이가 나가면서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는데 영수 씨 슬리퍼를 발로 옆으로 밀어내면서 제 신발도 치웠어요. 신발장에 제 신발이 놓인 것도 눈에 거슬렸나 봐요. 작은 일이에요. 신발 하나 밀어낸 거. 하지만 그게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신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영수 씨와 태호 씨 가족은 거실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차려온 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나가서 합류하기에는 그 자리의 공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김치 하나 올려서 먹으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영수 씨가 손녀뻘 되는 아이한테 용돈을 주면서 웃는 소리. 그 웃음이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알았어요. 네 식구가 저를 바라보는데 그중 한 명도 저를 감싸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혼자였어요. 5명이 한 거실에 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그날 밤 영수 씨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좀 정리합시다. 정리라는 말이 70세 노인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히는 줄 아세요? 30대의 이별과는 달라요. 70세의 이별은 다음이 없다는 걸 아는 이별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아들이 힘들어해서, 아들이 힘들어해서.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제 3달 동안의 인내와 눈물과 노력이 아들이 힘들어해서라는 6글자로 끝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뭘 바란 걸까? 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걸까? 아니,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영수 씨가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외로움이 싫었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3달이 되던 2026년 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영수 씨가 저를 깨웠어요. 순자 씨, 태호가 아침에 온대. 그 전에 짐을 좀 싸놓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좀 싸놓으면 좋겠어. 15년의 외로움 끝에 찾은 동반자가 새벽 4시에 제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하지만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옷 몇 벌, 세면 도구, 돌아가신 남편 사진, 작은 성경책 하나. 그게 제 짐의 전부였어요. 3달 동안 이 집에서 산 흔적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 가방 하나라니. 짐을 싸면서 부엌을 한번 둘러봤어요. 제가 매일 밥을 해먹던 가스레인지, 설거지하던 싱크대, 양념장이 놓인 선반,
석 달 동안 이곳이 제 부엌이었는데 결국 한 번도 제 부엌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새벽 5시에 현관문 앞에 섰어요. 영수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택시비는 줄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아서. 아니, 뒤돌아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미안함을 찾고 싶어질까 봐. 미안함이 없는 얼굴을 보는 게 차라리 안 보는 것보다 더 아플 테니까요. 됐어요. 그게 제가 그 집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저는 제가 원래 살던 동네로 갔어요. 재혼하면서 제 작은 빌라를 전세 놓았는데 세입자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들어갈 집이 없었어요. 70세의 새벽에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갈 곳을 모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6시에 벨이 6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어요. 엄마, 왜 이 시간에 전화해요? 아들아, 엄마 갈 데가 없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재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필요한 건 그것 봐라가 아니라 엄마 이리 와였어요.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보면서 휴지를 건네줬어요. 모르는 사람의 작은 배려가 아들의 한마디보다 따뜻할 때가 있어요. 결국 아들이 근처 모텔을 잡아줬어요. 직접 온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주소를 보내줬어요. 거기서 며칠 있어요. 이번 주 바빠서 못 가요. 택시 기사한테 모텔 주소를 알려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 모텔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검색해서 가장 싼 곳을 골랐겠지. 모텔 앞에 내려서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넌사인 글자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불안정하게. 저는 모텔 방에 앉아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가방을 풀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성경책, 그걸 침대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제 인생이 정말 이것뿐인가 싶었어요. 모텔 방은 좁고 차가웠어요. 난방이 잘 안 되는지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도 추웠어요.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아침 뉴스에서 누군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세상은 무너졌는데 첫날 밤에는 잠이 전혀 안 왔어요. 모텔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에서 사람 소리가 다 들렸어요. 누군가 웃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저만 이렇게 비참한 것 같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제자리가 있는데 저만 떠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쯤에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퉁퉁 붓고 입술이 갈라져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는 배가 좀 고파서 모텔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하나를 샀어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눈물을 자극했어요. 사흘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요.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근데 삼각김밥을 모텔 방에서 먹으면서 영수 씨 집에서 먹던 된장찌개가 생각났어요.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 그때는 맛없다고 투덜댔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던 때였어요. 모텔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딸도 영수 씨는 당연히 뭐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 사흘 동안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를 사왔는데 그것도 절반만 마시고 버렸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천장에 얼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점점 사람 얼굴처럼 보였어요. 돌아가신 남편 얼굴이요. 여보, 나 잘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야, 당신 두고 다른 사람한테 간 내가 바보였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이 대답할 리 없었지만 그때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그게 남편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시차 때문에 딸은 밤이었을 거예요.
딸은 아들한테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흘 동안 안 나오던 눈물이 딸의 목소리 하나에 전부 쏟아졌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재산 운운한 거 정말 후회해요. 그 사과가 사흘 동안의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빛이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미국에서 영상통화라도 자주 할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울면서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고 말했는데 괜찮지 않다는 걸 딸도 알고 있었어요. 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 자주 못해서 미안해요. 30년 넘게 키운 딸인데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국 가정이 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들은 사랑해는 100마디 위로보다 강해요. 하지만 딸도 미국에서 살고 있고 당장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으니까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그 전화 한 통이 사흘 동안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어요. 닷새째 되던 날, 저는 모텔 방을 청소했어요. 왜 남의 방을 청소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미칠 것 같아서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손을 움직이면요 머리가 좀 쉬거든요. 침대볼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씻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한번 봤어요. 이틀 전보다는 좀 나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왔어요. 딸의 전화 한 통이 저를 살린 거예요. 일주일 후에 아들이 왔어요.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마 제 모습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사흘 동안 밥을 거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했으니까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아내한테 민폐되고 싶지 않아. 아들이 말했어요. 아내가 오라고 했어요. 진짜예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들 집에 들어갔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방 3개 중 하나를 비워줬어요. 원래 아이 방이었는데 손주가 학원 가는 동안 제가 쓰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좋아할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래도 문을 열어준 것, 그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하고 세탁물을 널고 손주가 학교 갈 때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손주가 중학생인데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할머니가 좀 놀러 왔어 하고 말했어요. 놀러 온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온 건데 아이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하루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식을 먹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가 없어요? 아이는 순수하게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웃으면서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라고만 했어요. 영수 씨 이야기는 당연히 안 했어요. 아이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손주가 방을 비워준 게 미안해서 저는 매일 아이 간식을 준비했어요. 떡볶이를 만들거나 계란말이를 해주거나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놨어요. 아이가 할머니 떡볶이 맛있어요? 하고 웃을 때 그게 그날 하루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해준 떡볶이가 맛있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저한테는 위로였어요. 며느리는 내색은 안 했지만 가끔 부엌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직장에서 늦게 돌아왔는데 제가 이미 저녁을 차려놓은 걸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고맙다는 뜻과 내 부엌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 저는 아이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라고 했어요. 그 뒤로는 저녁은 안 하고 아침 정리만 했어요. 저는 최대한 존재감을 줄이려고 했어요. 방에 있을 때는 문을 닫고 텔레비전도 소리 줄여서 보고 밥도 가족이 다 먹고 나면 혼자 먹었어요. 화장실도 가족이 다 쓰고 나면 들어갔어요. 샤워도 빨리 했어요. 물값이 나오니까.
70세의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건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아이 방을 돌려줘야 사는데 아이가 학원에서 늦게 오면 거실에서 자야 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좀만 참아. 돼지 빌라 전세 끝나면 나가실 거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언제 끝나는데요? 아들이 말했어요. 한 달 정도.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한 달 알겠어요. 좀만 참아라는 말, 제가 참아야 할 존재라는 거. 그 벽 너머에서 저는 입술을 꽉 물었어요. 그 뒤로 저는 더 조용해졌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었니? 학교 잘 다녀와. 고마워. 그 세 마디가 하루 동안 제가 하는 말의 전부였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방에 앉아서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보거나 성경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었어요. 창밖에 나뭇가지가 다 말라 있었어요. 그 가지들이 제 인생처럼 보였어요. 한때는 잎이 무성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지. 하지만 가지는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잖아요. 제 인생에도 봄이 다시 올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로당에서 만나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너 어디 갔어? 경로당에 안 나오네? 저는 울먹이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재혼한 것, 쫓겨난 것,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 복순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 남자 나쁜 사람이네. 저는 말했어요.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아들 앞에서 약한 사람이었어.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영수 씨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미워하기라도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약한 거였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복순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내일 경로당으로 와. 예, 내가 점심 살게. 그 한마디가 제가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일 만나자라는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어요. 석 달 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익숙한 바둑판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있고 할머니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많이 야위었네. 밥 안 먹었지? 그 말에 또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경로당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놀라면서 말했어요. 순자 씨, 오래간만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네,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그 순간에는 더 편했어요. 영수 씨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복순이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창피한 일을 겪었다고 소문나는 게 또 다른 상처니까요.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복순이랑 같이 산책을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복순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혼자 살 거야.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누군가한테 기대면 안 돼.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복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조건 없이, 재산 상관없이 그냥 옆에 있어 주는 사람. 그게 진짜 관계인 거예요. 2026년 2월 초 드디어 빌라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세입자가 나가고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빌라,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15년 동안 살던 곳이에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가 났어요. 석 달 동안 아무도 환기를 안 한 거예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벽에 걸린 달력이 아직도 10월이었어요. 제가 이 집을 떠난 달, 석 달 동안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그 차가운 공기가 그 어떤 말보다 저를 위로했어요. 여기가 제 자리라고, 여기가 제 집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부엌의 싱크대, 거실의 작은 테이블, 화장실에 깨진 타일, 다 제가 15년 동안 보던 것들이에요. 세입자가 크게 바꿔놓은 건 없었어요. 다만 벽에 못자국이 몇 개 생겨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액자를 걸고 살았나 봐요.
저는 그 못자국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다른 사람도 살았고 다른 사람의 추억도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다시 제 차례예요. 방바닥에 앉았어요. 차가웠어요. 보일러를 아직 안 켰으니까. 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어요. 이 차가움은 제 것이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차가움이니까요. 보일러를 켜고 물이 데워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석 달 동안 참고 있던 한숨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짐을 풀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성경책, 남편 사진을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예전에 있던 자리 그대로요. 여보, 나 돌아왔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30대 때 찍은 사진인데 아이들을 무등 태우고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돈은 없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밥을 해 먹었어요. 된장찌개 하나, 밥 한 공기, 깍두기 조금. 저 혼자 먹는 밥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석 달 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석 달 전에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나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짐도 아니고 그냥 순자, 70세의 순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이 쓰라린 석 달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영수 씨한테서 연락이 온 건 집에 돌아오고 이틀 뒤였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보다가 답장을 치다가 지우고 치다가 지우고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석 달의 상처를 지워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보다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며칠 후 동사무소에 혼인 취소 서류를 넣었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사유를 적어주세요.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세상의 모든 이별을 가장 짧게 요약하는 말. 하지만 그 두 글자 뒤에는 새벽에 쫓겨난 밤과 모텔에서 보낸 사흘과 아들 집에서의 눈치와 천장의 얼룩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그 서류를 내고 동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2월의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제 인생이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호떡 하나를 샀어요. 영수 씨와 같이 먹던 그 호떡이요. 혼자 먹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으면서 웃었던 때 그때의 영수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하지만 다정함과 강함은 다른 거예요. 다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 교훈을 70세에 배웠어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혼자예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해요.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순이가 방해줘요. 순자야, 잘 돌아왔다. 그 말이 어떤 남자의 사랑 고백보다 더 따뜻했어요. 가끔 밤에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외로움이 나를 잡아먹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네, 석 달 전에는 외로움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안고 가는 거라는 걸. 아들한테는 고마워요. 비록 그것 봐라라고 먼저 말한 게 서운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받아줬으니까요. 며느리한테도 고마워요. 불편했을 텐데 내색 안 하고 함께 해줬으니까요. 딸한테도 고마워요. 멀리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으니까요. 고마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나이에 알았어요. 영수 씨를 미워하냐고요? 아니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외로웠던 거예요, 저처럼. 다만 그 사람은 외로움보다 아들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건 사랑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 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를 영수 씨는 모른 채로 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70세에 재혼한 게 후회되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후회해요. 하지만 후회와 교훈은 다른 거예요. 후회는 하지 말 걸이라고 하는 거고 교훈은 덕분에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석 달 덕분에 알게 됐어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기대면 편하지만 그 사람이 물러나면 쓰러져요. 하지만 내가 나를 붙잡으면 누가 떠나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했다가 상처받으신 분, 자식 때문에 마음을 접으신 분,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상처받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단단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제 작은 빌라에서 혼자 밥을 먹어요. 된장찌개 하나, 밥 한 공기, 깍두기 조금.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아니야, 외롭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 제 거니까요. 누군가한테 빌린 행복이 아니라 제 힘으로 견디는 하루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그 사람 없이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70세에 쫓겨나고 나서야 깨달은 이 한마디를 여러분은 제 나이가 되기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들려드린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을 거예요. 놓치시면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